안녕하세요. 경기건축가의 사무국장 최인영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민건축대학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시민건축대학은 코로나로 인해서 몇 해는 온라인으로만 진행을 했었고요. 오랜만에 하는 오프라인 대면 수업에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경기건축가의 회장님이시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님이신 신동규 회장님의 인사 한 말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동규입니다. 제 인사 말씀은 여기 이렇게 썼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이 자리가 마련됐냐 하면요.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마다 경기 건축문화제라는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가 올해는 안양에서 이렇게 열리게 됐고요. 저희 시민건축대학뿐만이 아니고 다른 많은 이런 작품 전시회도 있고요. 친환경 건축에 대한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헌집을 고쳐주는 행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다양하게 이렇게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안양은 김중업 선생님의 작품도 있고 박물관도 이렇게 있는 곳입니다. 김중업 선생님은 건축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부디 여러분들 끝까지 잘 이렇게 나와주시고 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건축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 1강 내 손으로 짓는 전원주택이라는 주제로 해주실 김동훈 강사님이십니다. 홍익대학교 건축대학원 초빙 교수시면서 진우종합건축사 사무소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김동훈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제가 학교 교수라기보다는 사실은 건축가로서 건축사로서 89년도에 이제 건축사 라이센스를 취득해서 지금까지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어떤 건축 설계를 의뢰받은 것에 대한 내용을 한 게 아니고, 이제 각 시군마다 저 지방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인구수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보통 행정구역이라는 것은 군 단위가 인구가 3만 명 이상 돼야지 군이 존속하거든요. 근데 이제 호남이나 영남권 저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 2만 몇천 명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행정구역에 합병을 해야 돼요. 3만 명 이상 돼야 되니까. 합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국회의원 숫자가 없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군수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좀 위태롭겠죠. 그래서 이 지역에 없어지는 시군에 의해서 그런데 주민을 유치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양평이나 평창이나 이렇게 좀 최근에 여기 있는 차로 다 40분, 1시간 이렇게 갈 정도 그런 데는 땅도 비싸게 사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돈도 다 들여서 도로도 내셔야 되고 전기도 끌어야 되고 상수도 하수도 다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조금만 벗어나면 농어촌 자금이라는 걸 주어서 기반 시설을 다 해줘요. 그 대신 조건이 뭐냐면 주민등록을 글로 옮겨야 돼.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전원주택이라 하는 것은 별장이 아니고 진짜 사시는 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보통 기반 시설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얼마 들어가냐? 전체 예산의 30%에서 40% 정도가 기반 시설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시군에서 외부에 있는 분들을 받아들여서 하여튼 3만 명 이상을 채워야 거기 있는 공직자분들도 밥벌이가 돼야 되고 정치하시는 분들도 선거구가 없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공적 자금을 투자를 합니다. 어디 투자해 주느냐? 전기 끄는데. 그 다음에 도로 내주는데. 그 다음에 상수도, 하수도, 오수. 전원주택 갔을 때 가장 문제가 뭐냐면 전기 끄는 거. 그 다음에 내 땅까지 도로 내는 거.
그 다음에 상수도, 수도가 없으면은 지하수 개발해갖고 뭐 수질 검사해와라, 뭐 해와라, 매번 신고해야 되는데 상수도 아무 거 안 하잖아요. 그 다음에 정화조. 이런 게 제일 문제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거를 시군에서 요건만 갖춘다라면은 다 해준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일정 가구 이상이 와야지 해주는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호인 주택이라고 보통 말씀들 하시는데, 이제 그런 주택들을 짓는데, 요게 전라남도 구례군 광이면에 진, 전원주택입니다. 제가 설계를 했고, 제가 이제 재능 기부를 해서, 실제 지어진 거를 했는데, 요 앞에 이렇게 아주 호수 같은 게 자그마한 연못 같은 건데,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어촌공사에서 만들어 놓은 저수지예요. 그런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 땅은 이 뒤가 지리산이거든요. 저기 형제봉 있는데 저거 있고요. 지리산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그 감나무 과수원이었었는데 나무를 다 말라 비틀어져 갖고 감나무가 몇 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다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거기 계시는 분들이 저 땅은 못 쓰는 땅이에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감나무가 다 말라 비틀어지고 물이 질질 나가지고 못 써요 그러더라고요. 현장을 한번 가보시죠. 그랬더니 이게 이렇게 과수원이었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 물을 끓으려 이쪽 골로 이렇게 내려오는 이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물이 있는데 이 물골을 막았어요. 막아서 이렇게 틀으니까 물이 이렇게 강제로 가니까 물이 심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라는 대로 가지 않고 지멋대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물이 필요할 때는 물이 말라버리고 물이 또 필요 없을 때는 철철 흐르고 그게 엉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연에 흐르는 이 계곡을 이렇게 보니까 물을 이렇게 흐르게 하면 되는데 저 물을 저렇게 해놔서 그런 것 같다. 결국 물을 재고를 좀 찾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혹시 풍수지리도 하세요? 산소짜리도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저는 그런 건 못하는데요. 일단은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 땅이 2만 원이었었어요. 여기가. 살 때. 평당. 3.4 2만 원에 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땅을 뭐에 쓰시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외부에 있는 그 예술인들이 여기서 작업도 하고 또 와서 뭐 생활도 하고 그럴 장소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서울서 오시는 거네요. 그래서 서울도 계시고 경기도도 계시고 여러 군데서 오십니다. 그랬더니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서울의 부자들이 여기 내려와서 별장을 짓는다 그런다. 그러니까 어제 분명히 2만 원이었는데 오늘 가니까 4만 원이야. 그래서 땅을 살려면 보통 이제 부동산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데 가셔서 만약 집단을 살려면 부동산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장님을 먼저 찾아가시면 돼요. 이장님이나 세마지도자. 가서 어차피 우리는 부동산 소개비를 주고 땅을 사야 되는데 어느 땅이 누구 건지도 모르니까 이러이러한 취지로 살려고 그러니까 당신이 소개 좀 해주세요. 그래서 땅을 산 다음에는 꼭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한 자격증 가진 사람이 아니고요.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개설한 분한테 가서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돼요. 서로 상호간에 계약서 작성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꼭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계시고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하신 분한테 가서. 그러면 이미 땅을 다 작업을 해서 갖고 왔기 때문에 그 공인중개사분도 그 중개수수료를 다 안 받아요. 또 이장님이 이렇게 전체 몰아서 갖고 왔잖아요. 그럼 알아서 자기네가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돈은 똑같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땅을 먼저 확보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땅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땅이 어느 정도 얘기가 돼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해당 군청에 우리가 몇 가족이 와갖고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당신네가 부대 시설을 해줄 수 있냐 없냐를 먼저 확인해야겠죠. 이걸 지금 여기 안양 같은 경우 여기 이쪽에 아트고원 이런데 이런 데 가서 땅 사고 해준다면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죠. 정부에서. 근데 저 지역에 내려가면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쭉 제가 설명드릴 것은 처음에는 조금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생각줄 넋두리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실제 지은 건물들에 대한 사진을 이렇게 쭉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도면은 어떻게 생긴지 도면하고 모형들을 보여드린 다음에 실제 짓고 있는 과정 집을
한 채를 처음에 땅 팔 때서부터 질 때까지 사진 전체적인 거를 보고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맨 나중에 거기 집 짓는 거 이외에 들어가는 돈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어떤 걸로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주의할 사항은 뭔지, 이렇게 하다 보면 아마 시간이 좀 갈 거예요.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서도 궁금하시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그때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짓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법으로 집을 질 수 있는 지역이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아무 데나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면은 건축사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 건설회사 사장님한테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보통 집을 질 때 보면 우리 소위 직장사라고 얘기하는 건설회사 사장님들한테 가서 여쭤보는데, 물론 그분들도 잘 아시는데 조금 더 세세한 것들은 건축사 사무소에 가서 물어보시면 그게 가장 정확하다. 보통 우리는 이제 한옥 그럼 되게 불편하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춥다. 그리고 방음이 잘 안 된다. 주부들은 불편하고 공사비는 엄청 비싸다. 이렇게 아마 인식들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대부분 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짓는 한옥은 전통 한옥이 아니라 도시형 한옥이라고 가칭해서 사실은 한옥과 양옥을 짬뽕시켜 놓은 한옥들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짓고 있는 한옥들을 가서 보시게 되면 옛날 한옥과는 확연히 다르다. 우선 부엌부터 틀리죠. 옛날에 우리 한옥에 가면 부엌이 안방 옆에 붙어 있어가지고 그 어머니가 가마솥에다가 이렇게 쭈그리고 앉으셔갖고 장작불 때 쓰였었는데, 지금은 싱크대가 다 있잖아요. 그 다음에 화장실이 바깥에 있어서 겨울에 화장실 가려면 굉장히 춥고 무섭고 그래서 그 형이랑 같이 가고 그랬었는데 지금 안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한옥도 변화하고 있다. 그런 거를 잠깐 좀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거는 서양 집에 살고 있다고 생각들을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현대주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한옥도 현대형으로 만들면 현대형 한옥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럼 잘못 생각하면 서양에 있는 주택은 현대주택이고 우리 전통 한옥은 고대주택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서양 한옥, 서양 집이라고 얘기하는 주택들도 결국은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거거든요. 다만 점점 두 개 다 이제 발전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한옥의 특징은 뭐냐면, 한옥하고 이제 우리가 보통 서양 집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거가 아파트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한옥은 이렇게 향을 중심으로 해서 돼 있어요. 안방, 건너방, 문간방. 그리고 안방에서 취사를 하게 되면 식당이 잠시 되는 거고, 취침을 하게 되면 침실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강 갖다 놓으면 화장실이 되는 거고, 손님을 줬다면 응접실이 되는 거예요. 대충 말해도 가족이 모이거나 휴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거실 개념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마당에서는 놀이도 하고 혼사도 하고 집안일이 생겼을 때 다용도 공간으로 쓰는 소규모 컨벤션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향을 중심으로 했어요, 우리나라 전통 한옥은. 근데 여러분들 아파트는 어떻게 돼 있죠? 침실이 몇 개야? 주방이 크게 나왔네? 욕실이 좀 보니까 그 샤워기만 돼 있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침실, 주방, 욕실. 이거 뭐죠? 너는 여기서 내가 정해준 이름에서 자. 너는 여기서 밥을 먹어. 너는 여기서 화장실 가. 이렇게 용도를 이미 주어지고 거기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냥 주어진 대로 사시게끔 해놨어요. 자율권이 없어요. 주어진 대로 사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우리 한옥에 비해서. 한옥은 지극히 민주주의다. 서양식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침실은 잠자는 곳, 주방은 요리하는 곳, 그 다음에 식당은 뭐 밥 먹는 곳. 이렇게 좀 공간에 따라서 그 행위를 하도록 이렇게 정해놓은 게 서양. 개념이 우리가 살아온 그 DNA가 동양식이고 대한민국 그 DNA를 가지고 있는데, 태어나고 난 다음에 내 의사와 관계없이 서양에 있는 물물을 그냥 갖다가 너는 여기서 이렇게 살아. 이게 현대인이고 이게 멋있는 거고 이게 그 굉장히 잘난 놈들이야. 이렇게 하니까 그냥 우리들은 그대로 살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게 잘 되는지 못 되는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서서히 우리에 대한 전통성은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뷔페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제 예식장이 생기고 이렇게 했을 때 뷔페가 보면 뭐 엄청난 뭐 음식들이 있어가지고 처음엔 싸가기도 하고 우리 어머니도 갈비찜 같은 거는 조금 싸다가 주시기도 하고 그랬었겠었는데 근데 실제 뷔페가 보면 먹을 게 별로 없어요. 뭐 몇 개 그냥 이렇게 먹을 것만 있지 숫자만 잔뜩 있지. 그래서 이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면 이제 이 베스트원이라는 거를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해고 왔어요. 무슨 얘기냐면 너 1등 해야 돼. 너 반장 해야 돼. 너 1등급 해야 돼. 너 서울대학 가야 돼. 모든 건 다 1등 하려면 자, 1등이라는 걸 하려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1등이라는 거는 그 아래 2등, 3등, 4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1등을 하려면 어떻게 되죠? 상대방을 짓밟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경쟁 심리를 청소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정치권이고 뭐건 쌈박질하고 난리 나는 것도 사실은 그거하고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서부터 어려서부터 경쟁을 부추겼고 또 그렇게 해서 1등으로 짓밟고 올라간 사람만이 똑똑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고 힘센 사람으로다가 여기고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요새는 뭐합니까? 운동만 잘해도, 노래만 잘해도, 스케이트만 잘 타도, 바이올린만 잘 켜도, 이제는 대단히 훌륭한 사람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는 올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아? 너 얼마짜리에 살아? 너 어디에 살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만이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만의 특징 있는, 여러분들만이 갖고 있는, 그런 것들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전주 비빔밥이잖아요. 전주 비빔밥인데 사실은 저 전주 비빔밥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나오죠. 어떤 경우는 옥중에서 뭐 먹었던 음식이라는 얘기도 있고 또 등등 여러 가지 나오는데 정확한 저기는 없어요. 근데 어떻든 간에 다 이렇게 섞여 있지만 저걸 저대로 하나하나 해서 잡수시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냥 일단 오면 비벼가지고 그냥 드시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짠지 안 짠지를 먼저 맛을 느끼고 하나하나 맛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다 비빈 다음에 색깔이 좀 뻘겋지 않으면 고추장 한 숟갈 더 팍 집어넣어갖고 일단은 뻘겋게 해갖고 드셔야 속이 시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한다. 선입견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를 분석한다든가 생각한다든가 뭐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지르고 보는 거예요. 뭐 이런 요리 1년에 한 몇 번씩 뭐 드실 수 있으시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전 사회를 살아면서 이렇게 먹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물론 먹으면 좋겠지만 요것도 이제 제가 이거 전라남도 구례 집주로 다닐 때 거기서 이 식사를 먹는데 15,000원짜리예요. 15,000원짜리예요. 15,000원인데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요걸 다 쉬어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요게 상이 하나지 않습니까? 요소까지 상을 번쩍 들고 오는데 이거 그 둘이 앉으면 3만 원이죠? 근데 그분들이 한 4명 오면 굉장히 얼굴이 밝아지세요. 근데 혼자 오면은 안 팔아요. 최소한 2명은 와야지 이제. 한 3만 원? 아니 6만 원? 그래서 이거를 먹고 남으면 음식을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돼지 주면 되지 그러시더라고요. 돼지 주면 되지 그러시더라고요. 실제 돼지를 키우시더라고요. 보니까 꺼먹돼지를. 그래서 그게 크면 그 돼지를 다시 또 잡아서 또 이제 쓰시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 전라남도 구례에 돼지가 맛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먹는 음식은 똑같은 음식을 먹고 자라니까. 요새 웬만한 돼지들은 뭐 먹고 자라죠? 사료 먹고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맛이 없어요. 양식, 광어 먹는 거 똑같아요. 조금 이제 퓨전식이랄까 서양식 비슷하게 해놓은 게 우리가 위생적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내놓은 게 이렇게 살짝 내놨어요. 서양식도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 저 전통 한식도 아니고 약간 짬뽕인데 이런 걸 뭐 퓨전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냥 이렇게도 먹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중식당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거고 왜 이렇게 보여드리는, 여기는 반찬을 전체를 이렇게 놓고 직접 젓갈로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거를 자기 접시에다가 덜어서 그래서 먹거든요. 그러니까 젓가락이 좀 길어요. 이제 나중에 젓가락을 제가 보여드리겠지만요. 왜 이걸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식문화하고 우리의 주거 문화하고 의식주 문화가 사실은 연계되어 있는 거지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래서 저 친구 전원주택 설계 관계된 거 얘기한다더니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죠? 조금 지나가면 이제 좀 이해하실 겁니다. 중국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잔뜩 놓고 그냥 하나하나 덜어 먹으면서 요걸 뱅뱅뱅뱅 돌려가지고 이렇게 먹거든요. 우리는 그냥 딱 놔두고 그 방향에 있는 걸 그냥 먹죠. 그러니까 큰아들이 오면 어떡합니까? 고기를 큰아들 앞에다 갖다 놓고 또 뭐 이렇게 좋은 거는 다 큰아들 앞에 다 갖다 놓죠. 요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쓰고 있는 전통적인 젓가락이고요. 이게 중국 젓가락이고요. 일본 젓가락이거든요. 일본 젓가락은 이렇게 뭘 찍어서 먹는 게 아니고요. 이 턱에다가 손을 그릇을 대고 이렇게 훑어 넣는 그런 젓가락이거든요. 그냥요. 그리고 이제 숟갈이 없죠. 그분들은. 우리나라 젓가락은 콩알을 하나라도 찝어서 이렇게 먹어야 되거든요. 정확히 찝어야 되거든요. 빨리 정확하게. 쇠로 만들었어요. 물론 이제 플라스틱도 있고 그렇게 되지만, 중국 젓가락은 길어가지고 저기 있는 것도 이렇게 물론 돌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덜어서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음식 문화 자체가 조금 다르다 보면은. 근데 서양은 어떻습니까? 중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음식을 넣고 내가 먹고 싶은 거를 이렇게 골라 먹을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근데 서양의 음식은 그런 게 아니라 앉아 있으면 죽 같은 거 뭐 하나 갖다 씩 갖다 주고선 일단 먹어. 그 죽을 다 처먹었으면 그 다음에 뭐 그 다음 요리 갖다 주고 풀 갖다 주고 뭐 갖다 주고 먹으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육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럼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가만히 앉았으면 주는 대로 먹는 거지. 야, 나는 스테이크를 먼저 먹고 싶어. 이게 됩니까? 안 되거든요. 무식하다 그러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네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먹는 것도 뭐 이렇게 가지수가 많아갖고 가면은 일단 당황부터 하거든요. 물잔을 오른쪽에 놔야 될지 왼쪽에 놔야 될지 빵은 여기 놔야 될지 어디다 놔야 될지 이걸 먼저 쓰는 건지 이걸 먼저 써야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굉장히 많은 절차와 과정을 갖고 있는데 다 보시면 알지만 창, 칼 전부 이게 그 흉기들이에요. 서부 개척 시대에 막 개척하고 그럴 때 말 타고 다니면서 고기 유문이 당장 썰어서 푹 찔러서 먹고 피 뚝뚝 거리는 거 먹으면 레어고 살짝 고기를 살짝 구웠는데 누가 쳐들어와서 하면 살짝 하면은 미디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죠. 다 구우면은 이제 또 그래서 이렇게 좀 그 고기를 찍어서 먹던 거가 좀 이렇게 좀 변화돼서 지금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다가 하기 때문에 그네들이 살아갔던 과정과 우리의 과정이 완전히 틀리는데 그네들이 쓰고 있는 주택을 그냥 우리가 그대로 다 갖다 쓰면서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쓰시면서 불편한 점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거 하나 주면 끝이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에. 만약에 여러분들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냥 손님이 왔는데 여기다가 밥 하나 놓고 옆에다 김치, 깍두기, 뭐 굴비, 뭐 이런 거 쭉 나가지고 한 접시에다 주고 드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잡수겠습니까? 내가 거지인지하냐 이러죠. 비빔밥하고는 개념으로 좀 틀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거든요, 그냥. 각설하고요. 이게 이제 그 인공위성에서 저희가 캡처를 한 건데요, 구글에서. 여기 요 땅입니다, 요 땅.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 조그만 호수가 하나 있고, 여기 논밭이고, 물이 이렇게 와서 여기로 와서 물이 이렇게 흘러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 물길은 여기서 일로 와서 물길이 이렇게 흘러야 돼요. 근데 여기 과수원에 물을 대려고 이쪽을 막아서 강제로 물을 이렇게 이쪽을 못 내고 강제로 이렇게 하니까 여기가 엉망이 됐었어요. 그래서 물은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물은 물길이 흐르는 데는 놔둬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아무리 해도 잘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땅을 사고 난 다음에
물기를 일로 다 이렇게 보냈어요. 되게 뽀송뽀송하죠. 그 다음에는 1년 지나고 나니까. 그래서 여기가 전라남도 구례군 광이면입니다. 이거요. 전라남도 구례군 광이면. 그래서 여기 땅을 정하고 요거는 지금 이렇게 무슨 그 옛날 무슨 고대 문양을 내는 것처럼 요거는 제가 마스터 플랜을 짜면서 요렇게 도로를 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스케치를 한 거를 오버를 시켜 놓은 겁니다. 실제 요렇게 해서 여기서 도로를 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로를 내고 여기 필지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로 넘어와서 여기 요 땅에도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걸 해가지고 군에 들어가서 도로를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고 제가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그 도로를 받았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필지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땅을 샀는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도로를 이렇게 주황 색깔로 내고 필지를 하나 잘 보시게 되면 이 집들이 두 개는 붙어 있고 두 개는 벌어져 있고 두 개는 붙어 있고 두 개는 벌어져 있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조망권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마스터 플랜 짜서 계획을 하면서 전원주택에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가가지고 앞집 뒤통수 보고 앉아있으려고 전원주택 가는 거 아니잖아요. 좀 이렇게 경관이 좀 있고 좀 이런 데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럿이 땅을 사게 되면 여럿이 땅을 샀을 때 지가 지 좋은 자리 잡다 보면 자칫 잡다 거 갖고 앞집하고 원수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예 땅을 사서 주인이 정해지기 전에 처음에 땅을 같이 샀잖아요. 이렇게 다 갈라놨어요. 제가 1번, 2번, 3번, 4번 쭉 갈라놓고 번호를 갈라놓은 다음에 이렇게 여기는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 큰 평수, 여기는 조금 여유가 없으신 분들 이렇게 갈라서 큰 걸 원하는 사람, 작은 걸 원하는 사람 해가지고 일단 이걸 다 갈라놓은 다음에 제비뽑기를 했어요. 근데 조건이 뭐냐면 각자 제비뽑기를 해서 그 순간에는 그 미리 땅값은 정해져 있는 거고요. 서로 제비뽑기를 해서 나는 이 땅보다 저 땅이 좋은 것 같은 데는 계획을 바꾸면 돼, 그때는. 왜냐면 명의가 아직 안 넘어갔으니까, 공동명의로 돼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요. 땅을 정해 있어서. 만약에 땅을 해가지고선 네 건이 내 건이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단이 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땅을 민주적으로 원하는 땅을 갖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게 제일 좋은 게 제비뽑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땅을 결정합니다, 먼저 이렇게. 결정하는데 뭐를 양해를 구하냐면은 처음에 이걸 그려서 설명을 합니다. 이 집은 이렇게 지면 여기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이렇게 전망이 되고 그러니까 요것만 배치를 좀 지키는 조건이라고 서로 사인을 합니다. 다. 뭐 새끼손가락 갖고 뭐 약속하고 뭐 꼭 이거는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나 생겼어요. 이제 그럼 집은 각자 지라 그랬거든요. 왜냐면 제가 여기서 집을 공사하는 것까지 소개해서 하면은 저 친구 돈 벌어 먹으려고 이거 왔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지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각자가. 그랬는데 요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요 사람이 이제 집을 여기다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집을 일로 옮겼어요. 여기다가. 이걸로. 그럼 이 집하고 이 집하고 어떻게 나요? 다 맥히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은 일로 옮기면서 이 울타리를 다 얻게 했는데 일로 옮기면서 여가 넓어졌잖아요. 그럼 이 집 마당까지 다 자기네가 다 쓰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넓은 땅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울타리가 생기게 됐어요. 나 그런 꼴은 못 봐. 약속대로 집을 옮기든가 아니면 이렇게 하든가. 그래서 처음에 할 때 위치 잡을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신다라면 같이 짓는 분들끼리 위치 터닥는 것까지는 공이 똑같이 다 해야 된다. 같은 위치다. 그래야 이게 지그재그로다가 이렇게 다 함께 됩니다. 여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까지에서 마찰이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기 집들도 이렇게 짓고요. 왜 자꾸 넘어가나? 아까 얘기한 조그만 거 연못, 호수, 거기에 이렇게 나무들, 이거는 뭐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본래 있던 거에다 하니까 거저 웃는 풍광이죠. 아주 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해갖고 있고, 뒤에 지리산이 있고, 여기서, 이렇게, 운무가 딱 껴 있고요.
여기 집 짓는 것들을 이렇게 짓는데 이분들이 집을 줘본 분들이 아니니까 표준 도면을 몇 개를 해서 무료로다가 제공했습니다. A안, B안, C안. 또 그럼 그분들이 그걸 A안 플러스 B안에서 변형해서 쓸 수도 있고 그 대신 무료다. 그리고 그거를 이용해서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절대 어느 한 사람이 내가 잘하는 업자가 있으니까 그 업자 시켜서 이거 같이 하자. 그러면 또 안 돼. 꼭 거기서 막아 껴요. 각자 자기가 아는 사람, 자기가 스스로 와서 줘달라고 하지 않는 이상 누가 나서갖고 이거 내가 컨트롤해서 이 주택업자 A라는 분한테 얘기해가지고 다 같이 싸게 하자. 이런 상황은 맞는데 꼭 그게 대한민국 사람들 일하다 보면 꼭 그게 안 이루어져. 이상하게. 그래서 절대 뭐를 같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각자 알아서 하게끔 했는데 스스로 모이는 건 괜찮아요. 스스로. 근데 누가 건설업자를 한 명 데리고 와서 하는 거는 꼭 사단이 나더라. 해보니까요. 이렇게 집을 줬어요. 그래서 이분은 여기는 목조주택, 여기는 목조주택 줬고 이분은 콘크리트다 줬고 이렇게 뭐 다양하게 이렇게 줬어요. 물은 일로다가 이렇게 내려오게끔 돼 있고요. 네. 이렇게 쫙 산이 있고 치고 높은 봉우리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좋으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이거 하고 나서 눈물이 지끈 나더라고요. 왜냐면 하면서 욕도 많이 먹었고 오해도 많이 받았고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분들이 제가 재능 기부한 거를 이제 체율도로 확인이 되니까 그때는 이제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그전에는 그래도 무슨 꿍꿍이 속이 있겠지 뭐 그러면 자기네끼리 그랬는데 끝까지 잘 견뎌서 잘 줬습니다. 요게 스탠다드 도면 중에 하나입니다. 요 집이 나중에 도면이 모형으로 나올 겁니다. 요거를 응용해서 진 집이 요 집이에요. 그리고 요 집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그거를 뒤집어서 진 집이고 이렇게 대충 보면 근데 서로 약간씩 틀려요. 안개가 끼면 이렇게 쫙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침마다. 저는 제가 집이 수원인데 수원서 여기 고속도로 안 뚫렸을 때 4시간 반 걸렸거든요. 그러면 토요일 날 그 일 마치고 내려가면은 한 11시, 12시 되면 우리가 보통 제일 그 로망이 뭐냐면 전원주택을 지셔서 잔디밭을 쫙 꾸며놓고 그 다음에 정원을 잘 꾸며서 꽃도 피고 뭐 새도 울고 이걸 원하시잖아요. 근데 그 다 꿈이다. 만약에 잔디밭을 꾸미고 거기 사시면은 괜찮아요. 살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세컨드 하우스로 간다 그러면 일주일에 집에 도착하면 잔디밭이 완전 풀밭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낮에는 더우니까 가자마자 풀을 계속 뽑고 나면 한 4시간 운전하고 내려가고 지쳐서 죽겠는데 풀 뽑고 나면은 새벽 2시 돼요. 그러면 뭐 이 도시처럼 11시, 12시까지 자도 괜찮냐? 그렇지 않아요. 시골에 가면은 한 6시쯤이면 벌써 동네 어르신들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늦게 잘 수가 없어요. 한 4-5시간 자고 아침에 풀 뽑은 거 갖고 정리해 놓고 지쳐서 밥 먹고 뭐 하다 보면 참일장로 좀 일찍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원주택에 잔디를 심는 거는 자기가 정말 그 애완견 키우듯이 그렇게 할 정도의 시간과 돈을 투자하려고 생각하시면 그 정도 면적만 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잡석 깔아놓는 게 제일 좋다. 아니면 잡초 아예 초부터 내 마당은 잡초 마당이야. 그래갖고 가장자리에 그 데크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안에는 잡초를 다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잡초 마당이나 하나 그냥 놔두면 지가 스스로 커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뱀이 들어오네 그렇게 놨더니. 그렇게 하고 이 삭 뭐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제 참고로 하셨습니다. 여기 아까 얘기한 스탠다드 집이고요. 요 집은 뭐냐면 여기만 2층입니다. 2층에 다락방인데요. 좀 높게 6m로 한 거고요. 여기는 3m로 한 건데 여기는 미술 하시는 분들이니까 공간을 마저 다락방을 만들어서 그 나중에 그 다락방을 쓸 수 있게끔 필요에 따라서 지금은 안 쓰더라도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 이건 순수 목조주택으로 한 건데 요 2집 짓는 목조주택 짓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는 게 철근 콘크리트나 벽돌로 짓는 건 여러분들 스스로 못 해요.
그건 전문가들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근데 목조주택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인부를 사긴 사지만 철근 콘크리트나 벽돌 주택하고는 좀 달라요. 짓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거는 처음부터 다 해드릴 겁니다. 집들이고요. 그래서 이 두 집이 짓는 과정을 나중에 실질적으로 보시게 될 거다. 이렇게 자꾸 찍은 거는 제가 이게 하루에 찍은 게 아니고요. 매번 좋을 때마다 가가지고 한 번씩 좋은 광경을 찍은 겁니다. 이거 찍을 때가 가장 행복했고, 이거 다닐 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거요. 예. 여기 잔디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분은 전남대학교 교수님인데 조경학을 전공하신 조남원 교수라고 교수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거를 해놓으셨잖아요. 이렇게 잔디를 다 깎고요. 제가 가면 한탄을 하세요. 김 교수나 정년하고 나가지고 잔디 뽑는 게, 자풀 뽑는 게 직업이 됐어. 이 주변에서 자풀이 계속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디만 유지하려고 하면 매일같이 뽑으셔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잔디 하시지 말라 그랬잖아요. 교수님 여기 잡석 다 깔자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처음에 저보고 좀 무식한 놈처럼 생각하셨잖아요. 그랬더니 그때 김 교수 말을 들었어야 되는 건데 그러더라고요. 매일 앉으셔도 아침에 나오면 뽑으시는 거 하시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놓으셨거든요. 요거는 이제 개비온이라 해서 철망태에다가 여기 있는 그 돌들을 집어넣은 건데 여기 좋은 점이 뭐냐면 어떤 거든지 집을 짓을 땐 그 지역에서 나는 재료를 갖고 써준 게 좋거든요. 강바닥에 강돌이 다 동글동글하고 너무 이뻐요. 아까워요. 하나하나 보더라도. 그 돌을 한 2차, 3차 사갖고 이렇게 이제 집어넣은 거거든요. 이렇게요. 그러면 그냥 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사지를 이용해서 줘가지고, 작년인가에 폭우가 왕창 쏟아져갖고 전화한 구례가 다 물에 잠기고 난리 났었잖아요. 여기만 안 잠겨가지고 이분들이 미안해서 표정 관리하느냐고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갔더니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자리를 잘 잡아주셔갖고, 자기네만 괜찮았다고 그러면서. 예, 요렇게 이제 지어진 거. 이분은 조경학과 교수다 보니까 이런 나무들도 다양한 나무를 갖다 심었어요. 저는 요걸 다 갖다 해라 그랬거든요. 요렇게. 요걸 다 깔라고. 근데 잔디를 많이 하셔갖고, 예. 요거는 그 건너편에 있는 집인데, 요게 이제 저는 사실 여기 집을 지려고 진 게 아니고요. 여길 전체를 재능 기부를 하고 그냥 빠져나오려고 그랬는데, 여기 있는 그 조합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 법이 어딨냐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러면 여러분들 다 제비뽑기해서 가져가고 나는 제일 못생긴 땅을 제가 사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못생긴 땅이라고 남은 땅이 이 땅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돌들을 보게 되면 지리산 쪽에서 나오는 그 돌들이 밭에 가면 돌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걸 다 버리는데도 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일하는 사람들한테 버릴 돈 있으면 내 땅에다 다 쌓아놓으세요. 그랬어요. 너무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저는 축대를 만들었어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근데 축대를 만들 때 보통 땅을 넓게 차지하려고들 이렇게 직각으로도 싸시려고 하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 땅 어디 갑니까? 그냥 이렇게 45도는 아니더라도 비스듬하게 싸면 안정감도 있고 이런 데 이렇게 나무 같은 거 심으면 너무 좋아요. 그럼 급하면 일로도 뛰어내려오면 되거든요. 이렇게요. 이렇게. 굳이 이걸 뭐 직각으로 싸가지고 뭐 그냥 어르렁어렁 되고 그럴 필요가 없다. 전원주택에 가면. 이렇게 생겼고 여기 다 자갈 깔아놨잖아요. 풀이 있어도 금방 뽑혀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비가 아무리 와도 30분만 되면 뽀송뽀송해. 한 30cm 정도 자갈을 깔아놓으니까. 울타리 다 없앴잖아요. 울타리, 여기 와서 울타리가 왜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서 호수를 쳐다보면 이렇게 보이고요. 아이고. 이렇게 아주 삭막하죠. 이렇게 보시기에는요. 근데 여기서 사시는 모든 남편들은 다 저를 부러워한다. 가보면은. 저는 가면 놀러 가면 그냥 바로 노는데 다른 사람들은 풀 뽑기 시작하거든요. 여기 이렇게 가려놨지 않습니까? 여기요. 요게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욕실 같은 걸 하게 되면은 욕실에 이렇게 뭐 커튼도 치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이제 샤워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 자연이 쫙 되는 지리산 산 골짜기에
비가 오면 비가 떨어져. 눈이 오면 눈이 떨어지고. 빨개 벗고 거기서 샤워하고 목욕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요 안이 실제 욕실 그거는 요 안에 있는데 여기 요거는 뭐냐면 그냥 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비는 좀 덜 떨어지게 이렇게 해놨지만 요 안에 그 옷 다 벗고 혼자 앉아서 바람 소리 듣고 새 소리 듣고 그러면서 커피도 마시고 뭣도 하고 너무 좋아요. 특히 부부가 내려가서 그러고 있으면 더 좋습니다. 정말 이거는 여러분들의 강추입니다. 그러니까 시선만 차단되면 돼요. 시선만. 누가 와서 여기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들여다 보이겠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이렇게 자연과 같이 접할 수 있는 기간이 좋다. 특히 일부 햇볕이 막 여기로 들어올 때 최고입니다. 네. 그러니까 집은 전원주택은 짓는 게 아니라 전원주택은 즐기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데크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쪽 멀리 바라보고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밥 먹을 때 여기서 라면 하나 끓여도 여기서 여기 쳐다보고 먹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큰 집이 필요한 건 아니다. 이거 원룸이에요. 17평짜리. 요거는 이제 스탠다드로 만든 노출 콘크리트를 해서 요거는 6m 정도고 요거는 한 3m 정도 되는 건데 요게 방이고 요게 이제 그 거실 겸 작업 미술하시는 작업실을 쓰시는 건데 이분은 이 잔디를 다 깔아놨어요. 왜 깔아놨는지 나중에 후회하셨지만 여기 요문이 뭐냐면 보통 전원주택에 가시면 에어컨이 필요 없으신 걸로 아세요. 또 공기청정기도 필요 없고. 근데 그 큰 오산이세요. 에어컨이 꼭 필요하고 공기청정기가 꼭 필요해요.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어요. 이놈은 날짐승들 때문에. 심지어는 새도 오고 뭐 또 많이 오픈해놓으면 잘못하면 뱀도 들어와요. 진짜로. 모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날벌레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안에 불을 켤 수가 없다. 그러면 전원주택 가셔가지고 거기 사셔야 되는데 불도 못 켜고 한밤중에 불 다 끄고 앉았으니까 무슨 청승이에요? 그러니까 문을 닫으면 여름에 어떻습니까? 덥거든요. 그러니까 에어컨이 꼭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에어컨 계속 돌리면 머리 아프니까 공기청정기가 또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원주택으로 갈수록 공기청정기와 에어컨은 필수다.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한 장화가 필요한데요. 여기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이 거실로다 자꾸 들어가게 되면 뭐 흙먼지도 있고 뭐 벌레도 있고 뭐 또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잔디 깎고 뭐 그런 것들이. 그래서 클린존과 더스트존이 있어서 여기쯤에 수도꼭지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여기는 일로 들면 주방인데 그냥 처음에 와서는 요 도로를 밟고 갈 때는 서울에서 처음에 갔을 때 여기로 들어가시는 거고 여기 작업을 하고는 이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로 와서 더스트존에서 먼지 다 털고 손 닦고 뭐 하고 그런 다음에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방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게끔 해놔야 되고 그 주방에는 물도 닦을 수 있게끔 해놔야죠. 그런 공간이 꼭 필요합니다. 이분은 그 경상대학교 교수님, 경제학과 교수님 집인데요. 아주 저 벽난로까지 이런 거 아주 살라고 이분은 여기서 지셨어요. 그래서 요새 인터넷 들어가면 쑥부쟁이라는 빵 그 특허내서 파시는 분이 바로 그 집이에요, 이 집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주 이쁘게 지어놓으셨어요. 그 지중해 풍으로다가 바로 요 제가 진 집 윗집인데요. 그리고 요것도 보면은 이제 이거는 이분 자제분이 프랑스에서 건축을 공부한 건축학도래요. 그래서 여기서 집을 지면서 교수님, 제가 교수님한테 설계를 부탁드리면 좋겠는데요. 저희 애가 프랑스에서 건축대학을 졸업 맡아갖고 사무실하고 있어서 저희 애가 하는 거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유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그래갖고 그 친구가 설계를 해서 진 집입니다. 근데 이 친구도 그분이 그때 다른 건 몰라도 김동훈 교수가 그랬는데 잔디는 절대 깔지 말라 그러더라. 라고 여기다 다 이렇게 깔아놓고 여기만 잔디를 했어요. 이렇게. 여기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렇게 진 집입니다. 요거는 이제 여기에 작가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다음에 재능 기부로 자기가 만든 작품들을 어디다 쌓아놓을 수 없으니까 창고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재료비만 받고 이런 그 조형물들을 여기저기 설치해 놓으셨어요. 마치 조각공원처럼. 네, 이렇게요. 이분 유명하신 분이에요. 박기웅 교수라고. 프랑스, 영국 이런 데서 초대전 같은 걸 많이 하시고 홍익대학교 교수인데요. 얼마나 좋습니까? 바라만 보고 있어도. 이 도로 이런 거는 다 군청서 해줬다.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 이거는 홍익대학교, 그 당시에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장 집이에요. 이분도 돈 거의 안 들이고 그냥 이렇게 해서 이것만 도를, 이거는 이분이 이 돌은 충주 백석이라고 그 돌을 사다가 이렇게 이걸 하셨어요. 근데 제가 없을 때 해놨는데 제가 교수님 이걸 왜 이걸로 했어요? 그냥 여기서 나는 돌, 그런 돌 많은데 그걸로 싸시면 되지 않아? 했더니, 아, 이게 이 정원 봉사하는 사람한테 자기가 뭐랄까 사기당했다 이럴 수는 없고 좀 그 권고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김 교수 얘기를 들을 걸 그랬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생뚱맞아요. 이 지역에 있는 돌이 아니다 보니까.